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오늘의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더 오래전 지리산에 웅장한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싼 산청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손길이 마을의 초가지붕 위로 금빛 가루를 뿌리고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곧 닥쳐올 낀 겨울의 매서움을 실어 나르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다가올 추위에 대비해 겨우내 먹을 땔감을 쌓고 잘 말린 시래기를 처마 밑에 매달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의 가장자리 다른 집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한 허름한 흙집에는 그런 활기찬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집에는 소희라는 이름의 어린 처녀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소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왼쪽 뺨을 따라 관자놀이부터 턱선까지 이어진 검풀은 빛을 띤 커다란 점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점을 어둠의 낙인이라 부르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이들은 소희를 보면 돌을 던지며 놀려댔고 어른들은 그녀가 지나가면 불길한 것을 본 듯 침을 뱉거나 서둘러 눈길을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소희의 유일한 친구는 그녀의 작은 초가집 뒤뜰에 있는 약초밭이었습니다. 그곳은 그녀만의 세상이자 안식처였지요. 흙냄새 젖은 이끼, 냄새, 그리고 쌉쌀한 약초 향기가 뒤섞인 그곳에서 소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듯 식물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 오늘은 목이 많이 말랐구나. 이물 마시고 어서 기운을 차리렴. 그녀는 시들시들한 당귀잎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소희의 손길이 닿은 식물들은 유난히 잘 자랐고 죽어가던 뿌리에서도 새싹이 돋아나곤 했습니다. 그녀는 식물들이 보내는 소리 없는 아우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을 안악들이 개울가로 빨래를 하러 가다가 소희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소희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소희는 자신도 모르게 문틈으로 그들을 엿보았습니다. 화사한 색의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곱게 빗은 안악들의 모습은 소희에게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안악 중 한 명이 소희의 집을 흘끗 보더니 옆 사람의 팔을 툭 쳤습니다. 쉿, 저기 저 애가 보고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시끄럽던 길 가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웃지도 말하지도 않고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은 무거운 침묵과 소희의 가슴에 밝히는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소희는 조용히 문을 닫고 돌아서서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방 안에 희미한 등잔불 그림자가 마치 그녀의 외로움처럼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어느덧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마을은 온통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소리풀 깔고 송편을 찌는 구수한 냄새가 진동했고 아이들은 색동옷을 입고 마당을 뛰어다니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소희는 그 모든 풍경을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마을의 잔치에 참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애만큼은 소희도 작은 용기를 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도 이 마을의 일부인걸. 신령님께 올리는 정성은 모두가 똑같은 마음일 거야. 그녀는 며칠 동안 정성껏 모은 쌀로 하얀 송편을 빚었습니다. 콩과 깨로 소를 만들어 넣고 달밤 아래 핀 들국화 이슬을 받아 반죽을 했지요. 그리고 뒷산에 올라가 가장 향기롭고 예쁜 야생 국화 한 다발을 꺾었습니다. 추석 당일 소희는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조심스럽게 마을의 신당으로 향했습니다. 신당 앞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풍성한 제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잘 익은 과일과 기름진 고기, 탐스러운 떡들이 신령님을 향해 놓여 있었습니다. 소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구석진 자리에 조심스럽게 자신이 준비한 작은 소반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송편과 들국화가 놓인 소반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올겨울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무탈하게 해주십시오. 저 또한 조용히 살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의 기도를 갈랐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누구냐? 네가 감히 어디라고 발을 들여? 목소리의 주인은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인 김훈장의 부인이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한복을 차려입은 그녀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눈으로 소희를 쏘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소희에게로 쏠렸습니다. 내 2년 내 그 부정한 몸으로 신령님께 바치는 신성한 제단에 오르다니. 네가 가져온 이 불길한 것들이 신령님의 노여움을 사서 우리 마을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김훈장 부인은 소리치며 다가와 소희가 내려놓은 소반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소반이 뒤집히고 하얀 송편들이 흙바닥 위로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곱게 꺾어온 들국화는 사람들의 발에 무참히 짓밟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소희를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그 말이 맞다. 저 애 때문에 마을에 재수가 없다며 훈장 부인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소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치심과 슬픔의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굽혀 흙먼지가 묻은 송편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더러워진 떡을 담는 그녀의 작은 등 위로 수많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날 소희는 흩어진 송편과 함께 산산조각 난 자신의 마음을 쓸어 담으며 조용히 신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지리산에서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일찍 그리고 사납게 찾아왔습니다. 지리산에 신령이 노했는지 11월 초입부터 잿빛 하늘에서는 소미불 같은 눈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길은 끊기고 장작은 평소보다 2배는 빨리 타들어갔습니다. 마을은 하얀 눈 속에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립된 침묵 속에서 재앙은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서부터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했지만 이내 끓는 물처럼 뜨거운 열이 오르고 아이들은 밤새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며 앓았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용한 의원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의 약방 선반은 텅 비어갔고 그의 이마에 새겨진 주름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걱정과 공포가 차가운 연기처럼 마을의 모든 초가집 굴뚝으로 피어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김훈장 부인의 입에서 독초 같은 말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어둠의 낙인을 가진 아이 때문이야. 그 아이가 추석날 신성한 제단을 더럽힌 후부터 마을의 온기가 사라지고 병이 돌기 시작했어. 하늘이 내리는 벌이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자식들이 알아눕는 고통과 끝이 보이지 않는 겨울에 대한 공포 앞에서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그들의 불안은 훈장 부인의 말에 땔감을 얻은 불길처럼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 불길의 끝은 단 한 곳, 마을 가장자리에 외로이 서 있는 소희의 작은 흙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눈보라가 세상을 온통 삼킬 듯 몰아치던 어느 밤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한 아이가 끝내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의 인내심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를 몰아내야 한다. 저주를 마을 밖으로 쫓아내자. 분노에 찬 외침들이 눈보라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김 훈장을 필두로 남자들은
횃불과 몽둥이를 들었고 안악들은 악에 바친 소리를 지르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성난 파도처럼 몰려온 마을 사람들은 소희의 집 문을 거칠게 부서뜨렸습니다. 나와라. 이 불길한 거사 안에서 잠들어 있던 소희는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시뻘건 횃불과 사람들의 증오에 찬 눈빛에 그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니에요. 그녀의 애원은 눈보라 속 헛된 메아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쳐 그녀의 연약한 팔을 거칠게 붙잡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얇은 무명옷 한 벌만 걸친 그녀의 몸이 살을 내는 듯한 눈보라 속에 무방비로 내던져졌습니다.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들여놓지 마라. 네가 사라져야 이 마을의 저주가 풀릴 것이다. 김 훈장의 아내가 소리쳤고 사람들은 동조하며 돌멩이와 눈 뭉치를 던졌습니다. 소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저 하얀 눈밭 위로 비틀거리며 쫓겨났습니다. 등 뒤로 횃불의 붉은 빛이 점점 멀어지고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그녀는 넘어지고 구르며 어둠 속으로 더 깊은 산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소희의 감각은 점점 무뎌졌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는 이제 느껴지지 않았고 대신 스르르 잠이 오는 듯한 기묘한 평온함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이대로 끝이구나. 그녀가 의식을 놓으려던 바로 그 순간 휘몰아치는 눈발 너머로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듯 그녀는 그 빛을 향해 기다시피 나아갔습니다. 빛이 새어 나오는 곳은 커다란 바위 아래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나그네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행으로 해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 자세는 꼿꼿했고 눈빛은 깊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기이한 모양의 지팡이가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번개를 맞은 듯 검게 그을린 대추나무로 만들어진 지팡이는 어두운 동굴 안에서도 은은한 기운을 뿜어내는 듯 했습니다. 나그네는 눈밭에 쓰러지듯 들어오는 소희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그녀를 부축해 모닥불 가장 가까운 곳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얼어붙은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나그네는 곁에 두었던 지팡이를 들어 그 끝으로 소희의 등줄기를 따라 몇 군데를 가볍게 톡톡 두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지팡이가 닿은 곳마다 따뜻한 기운이 샘물처럼 퍼져나가 그녀의 꽁꽁 얼었던 몸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소희가 정신을 차렸을 때 나그네는 나무 그릇에 담긴 뜨거운 죽을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죽에서는 구수한 곡물 냄새가 났습니다. 소희는 자기도 모르게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불빛에 드러난 자신의 얼굴 검푸른 점을 그가 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나그네의 눈에는 경멸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지친 길손을 대하듯 담담하고 온화한 눈빛으로 소희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일단 먹게. 기운을 차려야지. 그날 이후 동굴은 소희의 임시 거처가 되었습니다. 나그네는 자신을 민준이라 소개했습니다. 그는 약초를 캐고 의술을 공부하며 떠도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맹위를 떨쳤지만 동굴 안은 모닥불과 두 사람의 조용한 온기로 아늑했습니다. 소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겸상을 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차려준 음식을 먹었습니다. 민주는 소희의 얼굴에 있는 점에 대해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소희가 무심코 중얼거리는 약초의 이름이나 효능에 대해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푸른 상처에 좋은 것이요. 어느 날 소희가 동굴 입구 바위 틈에 자란 작은 풀을 보며 이것만 있었어도
마을 아이들 열이 내렸을 텐데 하고 혼잣말하는 것을 듣고 민준이 물었습니다. 소희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자신이 아는 지식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풀이 해열에 좋고 어떤 뿌리가 기침을 먹게 하는지 막힘없이 설명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이야기에 감탄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자연과 교감하는 그녀의 지혜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는 소희에게 약초를 어떻게 말리고 어떻게 섞어야 효능이 극대화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희는 그에게 아무도 몰랐던 숨겨진 약초 군락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눈 덮인 동굴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지식을 나누며 조용하지만 강한 유대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의 길고 외로웠던 겨울밤에 마침내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진 것이었습니다. 긴 겨울이 물러가고 지리산 골짜기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조잘거리며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겨우내 앙상했던 나뭇가지 끝에는 연두빛 새순이 수줍게 돋아났습니다. 하지만 봄의 따스한 햇살도 산청 마을을 뒤덮은 죽음의 그림자는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겨울과 함께 사라질 줄 알았던 역병은 더욱 끈질기게 사람들을 괴롭혔고 의원의 약방은 물론이고 집집마다 비축해두었던 약재들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민준의 시름은 날로 깊어갔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의서를 뒤지고 약초를 연구한 끝에 병의 원인을 알아냈지만 약을 만들 결정적인 재료 하나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묵은 산삼의 기운이 있어야만 이 독한 병균을 잡을 수 있소. 하지만 이 근방의 산삼은 이미 오래전에 전부 자취를 감추었으니 민주는 타들어가는 모닥불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소희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산의 가장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희미하고 가냘픈 신음소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생명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 같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알아요. 아주 깊은 곳에 아주 아파하는 뿌리가 하나 있어요. 민주는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보았지만 소희의 진지한 눈빛에서 어떤 확신을 읽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산의 심장부를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소희는 눈을 감고 바람의 소리와 땅의 울림에 귀를 기울이며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이끌리듯 험한 바위 절벽을 넘고 칡넝쿨이 뒤엉킨 숲을 헤쳐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이끼 낀 거대한 바위들이 성벽처럼 둘러싸인 깊은 협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 한 줌의 햇빛이 겨우 닿는 바위 틈에 문제의 산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잎은 모두 누렇게 말라비틀어져 있었고 가느다란 줄기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버텨온 생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운이 쇠진해 있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너무 늦었군. 이미 생명의 기운이 다 빠져나갔어. 하지만 소희는 조용히 산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산삼 주변의 흙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픈 아이를 어루만지듯 마른 잎사귀를 조심스럽게 쓸어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가. 내가 여기 있잖니. 무서웠지. 이제 괜찮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따뜻한 생명력이 담긴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희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맑고 따스한 기운이 땅속으로 스며들자 죽은 듯이 축 늘어져 있던 산삼의 줄기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런 잎사귀 끝에서부터 희미한 초록빛이 서서히 번져나갔습니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번개 맞은 대추나무 지팡이가 우웅하고 낮은 소리를 내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는 주변의 기에 감응하는 능력이 있었고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순수하고 강력한 생명의 기운이 소희에게서 흘러나와 산삼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똑똑히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소희가 손을 떼었을 때 산삼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줄기는 꼿꼿하게 힘을 되찾았고 잎사귀는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땅속의 뿌리가 다시 생명력으로 가득 찼음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경외감에 찬 눈으로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뺨에 있는 검풀은 점은 더 이상 불길한 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힘을 품은 자의 신성한 표식처럼 보였습니다. 동굴로 돌아온 두 사람은 정성껏 약을 다렸습니다. 약이 완성되자 민준이 말했습니다. 마을로 갑시다. 이 약이 시급한 아이들이 있어 소희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눈보라치던 그 밤의 공포와 모욕감이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릴 해치려 할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그녀에게 민주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희 낭자 당신의 그 귀한 능력은 두려움 속에 숨겨두라고 주어진 것이 아닐 거요. 생명을 살리는 힘은 생명을 향해 나아갈 때 가장 빛나는 법이지요. 민준의 말에 용기를 얻은 소희는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을 들고 산을 내려와 마을 입구에 섰습니다. 그들의 등장에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놀라며 두 사람을 둘러쌌고 곧 김훈장 부부가 달려나왔습니다. 내 인연 죽지 않고 살아있었구나. 또 무슨 저주를 퍼뜨리려고 마을에 나타났느냐. 김훈장 부인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당장 꺼져라 돌로 쳐 죽여라라며 위협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소희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눈을 하나하나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이 아닌 연민이 담긴 맑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재앙을 몰고 오는 요물이라면 어찌하여 여러분을 살릴 약을 들고 다시 돌아왔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소란스럽던 군중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와 흔들림 없는 눈빛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외치던 분노의 명분을 잃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앞으로 나서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 약은 역병을 치료할 유일한 방도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소.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여인이 뛰쳐나왔습니다. 아이를 잃을 위기에 처해 반쯤 실성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소희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 아이 좀 살려주시오. 무엇이든 하겠소. 그녀의 절박한 외침이 다른 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한두 명씩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약을 받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마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한 집에서 아이의 우렁찬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약을 먹은 아이가 기적처럼 열이 내리고 기운을 차린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시작으로 마을 곳곳에서 아이들이 병석에서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짓을 깨달은 사람들은 깊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의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작은 곡식이 남아 손에 들고 고개를 숙인 채 소희와 민준이 머무는 산속 동굴을 향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저주를 몰아내기 위해
횃불을 들었던 그 밤의 발걸음과는 너무나도 다른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름이 산청마을에 찾아왔을 때 그것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역병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마을에 내리는 축복과도 같았지요.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고 들판의 벼는 짙은 녹색으로 물결쳤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길고 길었던 공포의 그림자가 걷히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신뢰와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소희와 민준이 머무는 산속 동굴은 더 이상 외로운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안부를 묻고 갓 수확한 채소나 과일을 나누는 정겨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가장 크고 좋은 기와집 김훈장의 집에는 여전히 봄이 오지 않은 듯 찬바람이 맴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희를 은인이라 칭송할수록 김훈장 부부의 낯빛은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한때 자신들을 우러러보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는 동정과 약간의 경멸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견디기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훈장 부부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들의 귀한 외동아들이 갑자기 뜨거운 열을 내며 쓰러진 것입니다. 증상은 마을을 휩쓸었던 역병과 똑같았습니다. 부부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소희에게 가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의 오만함과 체면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신들이 아끼라며 내쫓았던 처녀에게 머리를 숙이고 자비를 구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소희 대신 큰돈을 주고 이웃 고을에서 가장 명망 높다는 의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이 줄지어 훈장의 집을 드나들었지만 아이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갔고 마침내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아이의 곁을 지키던 훈장 부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말라갔습니다. 아들의 숨소리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미해지던 밤, 마침내 김 훈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체면도 위신도 모두 내던지고 한밤중에 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맨발로 뛰쳐나와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동굴 앞에 도착하자마자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소희 낭자, 제발,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시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소. 이 못난 부모의 죄는 달게 받겠으니 죄 없는 아이만은 제발. 동굴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나온 소희는 흑투성이가 된 채 애원하는 두 사람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꺼져가는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식을 잃을 위기에 처한 부모에 대한 깊은 연민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민준과 함께 약 상자를 챙겨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소희와 민준은 꼬박밤을 새워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소희는 부드러운 손길로 아이의 몸에 약초즙을 발라 열을 내렸고 민준은 정확한 솜씨로 침을 놓아 막힌 혀를 뚫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기적처럼 아이의 열이 내리고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이는 완전히 기력을 되찾고 예전처럼 마당을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김 훈장 부부는 스스로 가지고 있던 모든 직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마을의 어른으로 행세할 자격이 없다며 조용히 집안에 머물며 자신들의 과오를 참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소희와 민준이 자신들의 진정한 지도자이자 보호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두 사람이 마을에 내려와 함께 살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힘을 합쳐 마을에서 가장 양지 바른 곳에 두 사람을 위한 새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기둥을 세울 나무를 해왔고 누군가는 지붕에 얹을 이형을 엮었습니다. 집 옆에는 커다란 약방도 함께 지어졌습니다. 다시는 아픈 사람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침내 새 집이 완성되던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소희는 민준의 곁에 서서 자신들을 향해 웃어주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왼쪽 뺨에는 여전히 검푸른 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 점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점을 생명을 살리는 약인의 인장여긴의 인장이라 부르며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불행의 상징이었던 낙인이 이제는 희망과 치유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소희와 민주는 부부의 연을 맺고 많은 이들의 존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약방은 언제나 아픈 이들로 붐볐고 그들의 집 뒤뜰에 가꾼 약초밭은 사시사철 푸르렀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아침 소희와 민준이 푸른 약초밭에 함께 서 있는 모습으로 말이지요. 그들 곁의 땅에는 번개 맞은 대추나무 지팡이가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모든 것을 지켜본 늙은 나무처럼 보이기도 했고 이제 막 새로운 희망을 향해 뻗어나가는 어린 묘목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지팡이 곁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리산의 맑은 바람이 그들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약초 향기를 실어 마을 전체에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리산 자락 사람들은 대대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답니다. 어둠의 낙인을 가졌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생명을 살렸던 처녀와 번개 맞은 대추나무 지팡이로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본 한 나그네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말입니다.